2주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이제 강의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일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제 힘들다 못해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더니 내가 하고 싶은 일마저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안 생기고 또 갑자기 뭐 알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저를 막 이렇게 휘둘려 감아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던 거는 새벽이었는데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웠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또 훅 치고 밀려와서 제가 또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또 생각하게 된다거나 그 생각이 너무 괴로우면 뭐 새벽 4시, 5시까지 잠도 못 자고 울고 있다거나 완전 주책이죠. 그런다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괴로우면 제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은 이 상황들이 편하지 않을까. 아유, 내가 떠나야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며칠 내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뭐 그냥 단순히 해프닝이다 생각하고 갈 텐데 이게 일주일이 넘어서 거의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지금 위험한 사인인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주변에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간이로 이제 간단한 심리 검사지를 줬는데 그 심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가 지금 우울 증상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울 증상이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가 경미한 증상이라 주의에서 심각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까딱하면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지금 뭐 했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을까? 지금 내가 분명히 이전에도 뭔가 있었을 텐데 왜 나는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진심을 쏟아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심을 쏟아서 다친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진심을 쏟은 일에 있어서 상처를 비례하게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진심을 덜 쏟은 일이면 내가 결과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뭐 크게 연연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응하는 상처도 덜 받아요. 근데 진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기대치도 올라가게 되고 결과도 조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진심을 쏟았다. 그러면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 상처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스스로가 이 우울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우울한 감정을 조금 더 크게 경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가 좋았고 강의를 하고 싶었고 진심으로 강연을 무대에 서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강연도 하고 있고 또 정기 강연도 하고 이제 기업체나 기관에다가 제안서를 넣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60여 군데 가까운 제안서를 넣었는데 이 제안서들을 섭외를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60군데 중에서 60개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강연을 못 나가요. 그럼 이 60개의 강연들은 누가 나가냐?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또 비교도 당하죠. 또 마음도 좀 속상하죠. 나 여기 진짜 가고 싶었는데 왜 딴 사람이 갔냐?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이러면서 또 혼자서 마음에 상처 입는 거고. 관계도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진심으로 막 관계를 막 이제 쏟고 주변에 연락도 하고 막 밥도 사주고 싶고 막 약속도 잡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또 그게 안 돼요. 연락을 하면 연락 안 하는 놈들도 있고 선물을 주면 뭐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뭐 약간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새끼들도 있고 그럴 거면 뭐하러 선물 받는지. 그리고 약속을 잡으면 시간 없다 뭐 없다 하면서 거절당하니까 또 거기에서 또 오는 상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2차 상처가 벌어지는 거죠. 이미 다른 데에 또 다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뭐 유튜브는 그래도 좀 그나마 뭐 뿌린 대로 걷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주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소통을 하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영상 공유하면은 어쩌라고 이씨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구만 이씨 이러면서 이제 또 무시하는 예.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영상을 제가 어느 곳에 공유했더니 거기에다 대놓고 왕수리님 뭐 노래하는 거 아니면 올리지 마세요. 맨날 입만 하는 거 뭐 별로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굳이 공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답변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처도 좀 큰 것도 있었죠. 이제 또 저는 이 유튜브 왕수리 TV 이렇게 정기 강연을 하면은 아무리 못와도 한 5명은 와줄 줄 알았는데 5명은 고사하고 지금 1년 가까이 아무도 안 오는 무관중 강연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라는 생각이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다친 곳에 또 다치고 아문 곳에 또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내 마음마저도 컨트롤이 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지금 내가 이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읽어놓은 일들인데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일을 포기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문득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해왔던 일들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미련을 남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했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일을 한다.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꿈꾸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별로 포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또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마음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직접 목격했거나 고민들을 털어놓으면 그 일을 뭐 굳이 해야 되냐, 야, 차라리 그럴 바 있으면 다른 일을 해라, 다른 일을. 그러면은 뭐 지금보다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뭐 해보죠. 우울하거나 뭐 이렇게 지친 상황에서 그 얘기가 들려온다 그러면은 그래, 나는 여기에 재주도 없는 놈이야. 아무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놈이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놈인데 내가 뭘 해. 이런 식으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더 크다는 거죠. 이 일을 놓는 순간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전혀 막 놓고 싶지는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싶어요. 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만큼의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는 어쩌면은 이 과정이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내 삶이 너 죽어봐라 이렇게 가지고 뒤집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조금 더 천천히 무르익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이든 불안함이든지 간에 이것을 내쫓아야 되는 손님이 아니라 묵묵히 맞아야 되는 손님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조금 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건 아닙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강연도 때려칠 거고요. 뭐 유튜브도 때려칠 거고요. 인간관계도 다 때려칠 거예요. 못하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쥐지도록 다 그냥 작살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평소처럼 이렇게 힘을 들이기에는 이제 조금 벅차다라고 조금 말씀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저 조금 벅찬데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조금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강연에 제안서를 넣는 것도 이제 조금 제가 힘을 좀 빼고 만나는 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제 마음을 좀 알아주고 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좀 더 깊은 시간 보내면서 저도 좀 마음의 회복을 얻고 유튜브는 뭐 계속 영상은 올라가겠지만 이 정기 강연의 경우에는 다음부터 진행되는 이 정기 강연에서는 제가 게스트를 모셔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고민 사연들을 좀 많이 받아서 그거 위주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격려,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평소처럼 지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거는 내가 내쉬어야 할 숨을 계속해서 참다가 벌어진
아주 바닷속에 깊이 잠수된 잠수병에 걸린 것과 같다면, 이 우울증은 내 마음이 다치고 다쳐서 아문 것도 다치고 흉터난 것도 다치고 온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온몸이 진짜 붕대로 칭칭 감겨진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런 게 바로 우울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상황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붕대가 제 몸을 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붕대가 온전히 풀려질 때까지 최대한 힘을 빼고 제 할 일을 하면서 지내되 너무 힘을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조금 혼자서만의 방식대로, 그런 방식대로 조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도무지 혼자만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다 싶으면은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전문가나 상담실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나 상담을 받으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다쳤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다. 그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인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될 거다라는 확신을 조금 가지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내십시오, 뭐 힘을 쥐어 짜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의 힘을 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시간 보내면서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조금 더 크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제가 쉬엄쉬엄 해 라고, 완전히 쉬는 건 아니지만 쉬엄쉬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강연을 잘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기를 저도 손꼽아 기대하며 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일단은 이거는 제가 스스로 정해놓은 제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약들. 그리고 그 제약으로 인해서 조성된 환경이란 게 있어요. 그런 환경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으니 당연히 친구 없죠. 그리고 설령 이제 가까이에 지내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독립을 하니까, 독립하면은 가까운 데서 안 하고 다 멀리에서 해요. 겁나 먼 데서. 그 독립하니까 좀 떨어진 데 지내죠. 그리고 이제 저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사인데 나이가 그렇게 젊잖아요. 굉장히 젊어요. 예. 여타 분들이 보기에는 30대가 강사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놀래요. 보통 강사하시는 분들 연세 보면은 다 한 40대 이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해도 조금 놀랄까 말까인데 30대가 강의를 한다니까 더 이제 놀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강사님들 나이대가 다 저 이모뻘, 삼촌뻘이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랑 나랑 이제 그 나이가 맞고 한 친구들은 거리가 있으니까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강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게 형성이 됐지만, 이 강사진들 만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나이대가 제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제 이야기를 공감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굳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나 때도 그랬어. 이런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화의 주 목적은 뭐 비즈니스 차원으로서의 뭐 어떤 성과나 결과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대화 가운데에서 어떤 공감과 뭐 이렇게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오고 가는 게 없는 장벽에 부딪히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대의 장벽이 조금 큽니다. 요즘 직장에 가면은 MZ 세대와 그 X세대 간의 그 장벽이 꽤 높아요. 예. X세대는 MZ세대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MZ세대는 X세대의 상황이나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X세대는 MZ세대의 고민이나 그들의 뭐 그 대화나 그런 거 봤을 땐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고, MZ세대는 X세대를 봤을 때의 말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저 꼰질, 골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참고로 저는 MZ의 한복판입니다. MZ가 85년생부터 2005년생까지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 한복판인 95년. 예. 그러니까 이 장벽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MZ도 X에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X도 MZ에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의 소재들이 이미 X세대의 어른들의 분위기에 맞춰졌는데, 이 젊은 사람이 제가 어떻게 대화를 이렇게 전환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살아온 연륜이나 배경이 있는데 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러려니 하게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또 가니까 저는 또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의 그 타깃이 늘상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제 속 얘기를 쉽게 못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내서 해야 할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 이야기를 참는 거죠. 결국엔 참는 거죠. 참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참다가 이 참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참아요. 이게 한순간에 터져요. 그럼 이 서름의 감정이 터지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레퍼토리가 굉장히 길어져요. 이게 즉시 이게 터놓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터놓을 곳이 없네. 묵혀놔야지 이랬는데, 묵혀놓으면은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내 말에도 약간 진공 상태가 있거든요. 진공된 게 있어요. 이 말을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속에 삭혀놓으면은 이게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진공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대화가
그냥 동결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진공이 된 상태에서 이게 공기방울 같은 게 송송송송 올라와요. 김장김치를 이렇게 비닐에다 묶어가지고 똑에 넣었을 때 그 김장김치에 아무것도 아무런 현상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김장김치를 장독대에 넣었을 때에 김장김치도 나름대로 이놈 자식들도 나름대로 숨을 쉬거든요. 그럼 그 숨을 이제 쉴 때에 이렇게 밖으로 빼야 되는데 밖으로 안 빠져나가면은 공기가 형성이 돼버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사람도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묵혀놓으면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내 감정이란 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 말로 인한 그 감정들이 진짜 막 이렇게 막 끌어올라요.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 부피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의 부피는 죽죠. 왜냐? 죽어요. 내가 해야 할 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해야 할 말 까먹기 마련이니까. 근데 대신에 그 감정의 공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 말이 내가 즉시 해야 할 말이 점점 감정화가 돼버리는 거야. 감정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내가 해야 할 말을 묵혀버립니다. 그럼 그 말에도 당연히 또 빵이 커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빵 터지게 되면 김장김치도 묵혀놓은 것들 이제 켜켜이 막 열려놓으면 나중에 시간 가면 그게 봉지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김치 국물 다 새어 나오고 공기도 빠져가지고 신맛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말도 묵혀놓은 것들이 이제 쌓이고 이게 터지게 되면은 내가 털어놓지 못했던 그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 순간에 다 터져 나오고 그 감정들이 반응이 돼버리니까 뭐 그 감정이 뭐 눈물로도 나오고 화로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진짜 내가 해야 할 말들은 이미 감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던졌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내 말에서 신맛을 느끼게 되는 거야. 내 말에서 신맛을 느낀다. 이 무슨 의미냐? 내 말을 듣기 거북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팩트가 없어요. 명확한 그게 없어요. 그냥 한풀이가 되는 거죠. 그 한풀이를 듣는 순간 이제 뭔 말인지 모르기 시작하고 이제 내 언제까지 이걸 들어줘야 되나 그 신맛을 청자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러한 감정들을 터놓으려면은 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때 아니고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 내가 만나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마음을 좀 주고받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는 건데 이 약속이 안 되니 내가 막 이렇게 막 붙들고 있고 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뭐 노래처럼 너 아니면 안 돼도 아니고 막 이 사람이랑 이날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붙들면서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니까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불편해지는 거. 그렇게 내가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아닌가.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내가 자꾸 만나자 쫄라대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자꾸 막 도망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상황에서 막 혼자 막 이렇게 고독 씹고 막 이러느니 차라리 좀 내 마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러한
생각에. 내가 자꾸 막 이렇게 붙잡고 해줘라, 저거 해줘라. 만나자, 만나자.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3명씩 다니는데 3명이 나란히 앉을 때마다 중간에 앉는 게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앉으면 되는 건데 제가 중간에 앉으면 친구들이 왜 중간에 앉지? 약간 이기적이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 딴 친구들도 중간에 앉고 싶어 할 거로 생각해서 항상 혼자만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항상 눈치 보다가 다른 친구가 먼저 앉아버려서 그냥 가야 앉습니다. 눈치 보는 제가 이상할 건가요? 아니면 사소한 신경을 쓰고 왜 남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존감 수업을 할 때 눈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눈치 보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좀 친절합니다. 예, 많이 친절해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먼저 챙겨주고 살뜰히 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근데 이 친절이 과할 때가 있어요. 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불친절하게 보일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약간 그 일부러 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약간 의자를 빼고 빼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좀 안쪽에 구석진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구석진 자리에 먼저 막 앉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이쪽 자리 좀 넓은데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요. 앉았으면 됐지 뭐 자꾸 여기 자리 좀 넓은데 앉아요. 내 쪽에 앉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밥을 먹는데 계속 막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신이 본인의 몸에 이게 밴 거예요. 본인 몸에 밴 거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왔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좀 굉장히 좀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관계는 내가 없다. 그냥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그냥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이게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놓을 때 이제 자기가 먼저 숟가락 있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숟가락 막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메뉴를 시키는데 나는 뭐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봐 드시고 싶은 거 먼저 주문하세요. 저 맞춰서 따라 주문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나름의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중간에 너무 많이 앉았네. 그래서 얘네들이 나 좀 싫어할까? 내가 너무 불친절하게 굴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 이렇게 우물쭈물 거리는 거죠. 가운데를 중간에 앉고 싶은데 내가 또 거기 앉으면 좀 이상하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 앉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내 마음은 중간에 앉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내가 남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러한 게 이제 내재화가 되면은 눈치 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이타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때로 이기적인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타적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이타적으로 살아도 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모든 순간, 모든 날마다 내가 친절을 베풀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없어지냐?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돕는 거 좋지만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조금 이기적으로 굴어도 된다. 뭐 내가 중간에 앉고 싶으면 중간에 앉아도 되는 거고, 내가 중간에 못 앉았다. 중간에 못 앉았으면 다음에 내가 중간에 한번 앉아도 되는 거고, 뭐 남들은 아메리카노 시키는데 나는 좀 초코라떼를 먹고 싶다. 그럼 초코라떼 시키세요. 초코라떼가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어, 괜히 뭐, 나 초콜릿 먹고 싶은데, 다 아메리카노 시키네? 저도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이럴 필요 없다. 내가 좀 이 힘이 좀 소진되고, 그렇게 과하게 친절 베풀면요, 내 힘이 소진이 돼요. 내 힘 소진이 되는데, 뭐, 굳이 계속 친절 베풀 힘도 안 나는데, 막, 먼저 드시고 싶으니, 드세요. 저는 그냥 뭐, 따라 먹을게요. 뭐, 이럴 필요 없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당당하게 얘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당당하게 필요한 거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이제,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이 냅프킨이 필요한가 했어요. 근데 냅프킨이 이쪽에 있는 거야. 그냥 여기서 냅프킨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뜯어서 줄 텐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길래, 제 화장실 가나 갑자기 이랬더니 냅프킨 뜯어. 그걸 말로 하면 되지. 그거를 이랬더니, 불편할까봐 제가 말 못했어요. 얘기해도 돼. 왜 얘기를 안 해?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 앉아 있거든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 사람에게 가볍게 부탁할 정도는 내가 부탁해도 돼요. 그거는 이 사람한테 부담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불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거잖아요. 저 사람 필요해서 준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예. 그, 불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심지어, 내가 중간에, 나 앉고 싶어서 이렇게 중간에 앉는데, 만약에 어느 누가, 너 왜 맨날 중간에 앉아, 지지배야. 너 맨날 주목받으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 하지 않는 한 중간에 앉아도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자리 찾지 뭐 남의 자리 찾습니까? 내 자리 앉기도 바빠 죽 건데 뭐 남의 자리 남의 자리 앉았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는 한 그냥 내 편한 데 앉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편한 자리가 있고 나도 중간에 편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 중간에 앉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째째하고 뭐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다. 정작 눈치 봐야 할 상은 언제냐? 내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관계에서 실수했을 때 그때 눈치 봐야 돼. 근데 내가 지금은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눈치 봐야 정도로 큰 실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대화 나눠도 되고 뭐 이제 가벼운 부탁도 한번 가벼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부탁도 해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너무 과하게 친절 베풀지 말고 그냥 뭐 너 여기 앉아 나 여기 앉을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막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여기 내가 여기 앉을게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은 그 사람도 불편해해요. 내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았나 이러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 어, 때로는 눈치를 보더라도 때로는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어, 약간의 이기심을 발휘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 약간의 이기심을 발휘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이기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 막 자리를 뺏는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막 갑질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냅프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이제
뭐 물을 먹고 싶은데 멀리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중간 자리가 좀 편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그냥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나 뭐 중간 자리가 좀 편한데 거기 앉아도 될까? 뭐 아니면은 나 물 마시고 싶은데 좀 먼데 좀 갖다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뭐 내가 여기 앉아야 되니까 너 무조건 따로 이런 그런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예, 진짜 사소한 이기심.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 뭐 앉고 싶은 자리에 좀 앉아도 될까요? 아, 냅킨 좀 주실래요? 뭐 물 좀 주실래요? 뭐 시럽 좀 탈 건데 뭐 시럽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거를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약간의 그런 이기심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라는 주관성이 생기고 내가 조금 그나마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기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짧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긴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떠한 이야기든지 간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있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 큰 마음, 그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리가 이 빛비추다 강연이고 이 빛비추다 뭐 강연이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그 여러분들의 진심이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잘 닿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저도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 빛비추다가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꿈을 꾸는 거지만 빛비추다 강의가 정말 하나 둘 모이고 그 모이는 자리가 10명, 20명 쭉쭉 늘어서 뭐 500명 이렇게 되는 거 그러한 꿈을 꿉니다 요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뭐 어떤 짧은 격려의 인사나 그러한 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비추다 강연을 통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 이후에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괴롭습니다. 험한 말을 하는데 사랑이래요. 가족 주변에 있으면 저는 한심한 인간입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강아지 데리고 어디 숨어 살고 싶습니다. 강아지 죽을 때까지 사랑 마음껏 해주고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고 싶네요. 돈만 있으면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분의 멘트에서 굉장히 뭔가 한이 서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이러면서 상처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우리 강아지 해피 데리고 어디 숨어 살고 싶네요. 이러면서 내용을 딱 보는 순간 가족들에게 원하는 충분한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참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 가족을 소유격의 관계로 봐서 소유격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요. 소유격의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가족
내 가족이니까 가까운 줄 알아요. 그리고 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에서도 내 사람, 내 친구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까운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가족, 내 자식이니까 나는 자식이랑 가깝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입장도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좀 그래, 좀 그래. 오지 마. 내 와이프 아니야. 오지 마. 내 남편 아니야. 내 남편 아니야. 오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까운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뭔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예의를 갖추기 어렵다면 예의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서슴없이 막 던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다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 너 내 자식 아니었어 봐. 이딴 얘기 안 했어 이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가까운 줄 알고 계속 서슴없이 뭔가 말을 툭툭 내뱉는데 그 내뱉는 말이 나는 이 사람에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만 정작 듣는 상대방,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는 이게 독설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는 뭔가 안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제 가족관계 소통이 이제 하나둘 어긋나기 시작하고 단절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한 현상인 거죠. 이분도 아마 그런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분에게 주는 게 이분에게 하는 말이 다 사랑이고 관심이라 그래요. 내가 나한테 관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이럴 때냐? 다른 애들 봐봐라. 다른 집 애들은 지금 나이 20살 먹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있다는데 너는 대학교 들어갔다는 놈이 공부는 날로 뺑이나 치고 자빠졌고 너 뭐 하는 거니? 엄마가 하랄 때 얘기해. 엄마 하랄 때. 엄마가 정확하게 다 알잖아. 너 엄마 자식이니까 내가 얼마나 더 잘 알아.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서 다 엄마가 널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빙자한 갑질인 거예요.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 사이일지라도 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대략 한 45cm 정도? 그 이상으로 좀 가족은 한 1m 이상 좀 멀리 있어야 된다고 봐요. 1m 이상 범주 내에. 왜냐하면 조금 한 번쯤은 너무 가까이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멀리서 봐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관계 중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누군 줄 아세요? 어느 관계가 제일 가까운 줄 아세요? 이모 삼촌이 제일 가까워요. 왜냐? 이모 삼촌들은 나를 가까이에 볼 일이 없잖아요. 나를 가까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모 삼촌들은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조카가 지금 뭐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너무 알려고 하지 않으면 거리가 좀 서먹서먹하긴 하지만 적당하게 알려고 하잖아요. 적당하게. 삼촌 우리 엄마가 이래 했어. 이모 우리 엄마가 이래 했어. 그러면은 이모 삼촌들이 뭐라 얘기를 해요? 그건 네 문제지, 이 새끼야. 이런 얘기 안 해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 엄마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했다? 엄마가 나한테다가 쳐 죽일 놈이래. 그러면 이모 삼촌들이
엄마가 못 대처먹었네. 엄마가 잘못했네. 하면서 같이 때려주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모가 너 통장 계좌에다가 얼마 넣어줬다 그러면 얼마나 베스트입니까? 그래서 이모 삼촌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이모 삼촌과 조카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엄마에 대한 뭐 말을 할 때 같이 동조해줘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뭐 막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거리가 딱 적당한 게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 예. 왜? 이모 삼촌에게 있어서 조카는 조카지 내 새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조카가 너무 깊은 얘기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뭐 솔루션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 그래 뭐 너 많이 힘든갑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좌에다가 돈 10만 원 넣어놨으니까 그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좀 애껴 쓰래 이러면서 퉁치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저는 너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부모님들 아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가까이서 더 많은 걸 알려고 해요. 안 돼요. 알려고 할수록 멀어지세요. 알려고 할수록 멀어지세요. 알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게 산책이에요. 그렇게 뭐 자식들에게 뭐 속 태우는 소리, 험한 소리 하는 이유 알아요. 자녀가 걱정되고 사랑스럽고 뭐 하는 거. 조금이나마 이 자식이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에 하는 얘기인 거 알아요.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괴롭고 힘들어 하는 만큼 이 당사자인 자녀도 괴롭고 힘들어 한다는 거야. 얼마만큼?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상으로 괴로워요. 뭐라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험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자식인데 너는 이 새끼야 힘들어하고 있냐 이 새끼야. 너는 도대체 뭐 생각이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니 야 다른 애들은 돈 잘 벌고 한다는 너는 돈도 안 벌고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저거 아주 그냥 지그 애비 새끼 닮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아이들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네, 대화 안 해요. 지금 이 정말 중요한 거는 바라봐주는 거. 그냥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정말 안전하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엄마들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실수하는 거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올게. 뭐, 충분히 실수할 수 있게끔. 그것마저도 이해시켜주는 가정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녀가, 우리 집이라는 이 테두리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테두리구나. 정말 내가 편안하게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실수했는데,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저것도 지 아빠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새끼, 다른 집 자식들은 그렇게 잘한다. 그럼 다른 집 자식을 그럼 입양해 오세요. 왜 다른 집 자식들은 끌어들여가지고 그 다른 집 자식까지 고달프게 하려 그럽니까? 그걸 듣는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네. 나는 이 집에서 나는 이제 나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나의 안전지대는 이 집에는 없는 것 같네. 이 방밖에 없네. 그러면서 이제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자녀는 침세권 생활 시작되는 겁니다. 방세권 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방세권 생활. 침대 안에서 내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죠. 가족과 대화 안 하는 그러는 거죠.
저는 이 20살 벌써부터 이렇다라는 건 저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들 전체가 소통을 조금 소통을 다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부모의 소통 방식은 어떠한지, 이 자녀인 나의 소통 방식은 어떠한지, 이것을 좀 함께 맞춰갈 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지대가 우리 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분을 다시 사연을 봤을 때, 이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본인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이해하고 수용해줘라. 받아들여줘라.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있다면, 뭐 집 나가는 거 말고, 지금 집을 나갈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조금의 일탈이라도 하고 싶다면, 큰 일탈 버리지 마세요. 뉴스에 나올 법한 일탈하지 말고, 나에게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탈, 그런 것들 좀 찾아서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원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그러한 과정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20살 친구에게도 용기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